저희는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떠드는 거라서 영화를 보기 전에 무슨 영화인가 싶어서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방송은 영화를 보고 오시면 정말 재밌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다른 회차 들으시고요. 다른 아닙니다. 방송 안 돼. 사실 그냥 들으시고요. 스포 맞으세요.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보다 알려준 남 얘기 139회 3부. 3부. 근데 이게 3부일지 다음 주로 미룰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로 미루면 140회 일부로 미리 녹음해놓을까요? 미리 녹음을 어쨌든 140회 일부일 수 있으니 대충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얘기닷컴에서 링크 타고 가시거나 kr.hotels.com/베스트 쿠폰으로 접속해 주시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아날람 클릭이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유튜브 청취,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아날람과 함께하는 영화 공개 녹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 분이나 오실지 설문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오픈해놓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셔서 몇 분 오시겠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유료로 진행될 거고요. 토요일 오후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광고를 저는 들을 때 네. 이걸 매번 녹음하는지 몰랐어요. 녹음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이 대표가 편집할 때 넣는 줄 알았지. 이게 더 귀찮잖아요. 그게 더 귀찮아. 말하면 그만인데. 깜짝 놀랐네. 늘 같아서. 똑같은데. 뭐 다르게 못하겠어요. 사투리로 해야 되나? 사투리, 대구 사투리로 한번 하세요. 그래, 이따 사투리 합시다. 자, 이번에 할 영화는 여우주연상 특집. 네.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와 더 와이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편을 왜 같이 하느냐?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개를 함께 얘기하면서 뭐 안 되면 회차를 다음으로 또 넘기든가 뭐 두 편 찢어서 두 편으로 만들든가 어쨌든 그렇게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더 와이프부터. 아깝게도 글렌 클로스가 여우주연상에서 미끄러졌어요. 노미네이트 되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여우주연상 미끄러진 이유 골든글러브는 탔었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카리스마적인 아주 전통적인 연기, 무게 중심을 그냥 확 잡아주는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카리스마적인 연기를 한 건데 이 연기와 올리비아 콜맨이 했던 연기가 네. 약간 궤가 달라요. 맞아요. 마치 이게 그 검이라면 이게 그 양날검을 뭐죠? 도라 그러나 그거를 양날검이 검이고 네 한쪽 면만 있는 게 도고 서양 기사들이 쓰는 양날검 같은 투핸드 소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투핸드 소드 찌바이엔더? 같은 그런 거가 글렌 클로스의 연기였다면 올리비아 콜맨이 했던 거는 거의 얇은 날을 가진 쌍검. 아주 그냥 그 진짜 일본 장인이 만든 사시미 같은 거 그런 느낌의 얇은 것 같은 그런 절묘한 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실 뭐에 손을 들어주느냐는 그때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쪽은 좀 전통적인 거고 이쪽은 좀 더 다른 영역에 좀 더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더 와이프부터. 저는 더 와이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더 페이버릿을 봤는데 네. 더 와이프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글렌 클로즈가 어떻게 상을 못 탔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더 페이버릿을 보고 아니 그런가 하다가 잠시 한 5분 정도 있자니까 그래 여기가 타는 게 맞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 더 와이프를 보면서 일단 우리 촬영을 또 많이 전공하신 우리 유 박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난 이거 보고 좀 이해했던 게 옛날에 유럽 영화를 보다 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형광등의 백색광 있잖아요. 네. 백색광이 지금처럼 방에 이렇게 뻥 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옛날 유럽. 어느 정도 예전 유럽 영화인지 얘기해 주세요. 뭐 루이말 전성시대라 60년대라든가 70년대.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렇게 위에서 이런 백색광이 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스탠드라든가 이런 부분 조명을 많이 써서 렘브란트식으로 만드는데 그런 뻥 떨어 그게 약간 뭔가 내가 우리 집에 형광등만 있는 우리 집에 그런 분위기가 돼서 되게 싫고 그랬거든요. 그 왜 저렇게 찍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 더 와이프를 보니까 더 와이프 실내신이 다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 뻥으로. 네, 뻥으로 위에서 이렇게 백색 특히 백색광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저게 유럽의 실내가 약간 그래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황색의 그런 스탠드로 되어 있는 부분 조명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저런 허연 조명이 좀 다 많이 돼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도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찍혀져 있다 보니까 그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유럽의 어떤 한 부분 중에 하나였나 보다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까? 렘브란트 조명만 우리는 또 좀 유독 한국에서 집착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유럽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유럽의 실제 조명 환경이 뭐 영화 조명 말고 실생활의 조명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실제로 형광등을 우리나라만큼 쓰지 않거든요. 형광등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효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광효율이랑 열효율이 있는데 열효율이 좋다라는 게 결국 광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로 똑같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열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광으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 백열등 같은 건 뜨겁잖아요. 그 노란색 필라멘트 전구 뭔지 아시죠? 그 다마 전구. 그런 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 열로 손실돼 버리니까 밝지 않은 거죠. 근데 형광등은 만지면 그렇게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그게 대부분 광 에너지로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박사라기보다는 전자 전기 공고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데 나온 감독님 계시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 정도 나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기료를 덜 먹으면서 광효율이 좋은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부분 조명을 쓴다라는 것은 광효율이 좋지 않은 예전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죠. 근데 그건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크잖아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집도 좀 넓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의 화면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이제 프랙티컬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실용 조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화 조명기가 화면 안에 등장하면 NG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NG인데 화면 안에 등장해도 되는 조명기를 아예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부분 조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드라는 게 있는 거지. 그것들을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무슨 형사 취조실 같은 데서 보면 형사 취조실에서 그 갓등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형광등일 텐데 그 밑에 아직도 그렇게 밑에 있고 이제 수갑 찬 사람한테 담배 하나 주면 담배 피면서 연기가 그 역광으로 이렇게 광에 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담배 주면 저 담배 안 핍니다라는 피의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받아서 핀단 말이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스모그를 살리고 역광으로. 근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쓰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위에다가 다 그 굉장히 넓은 화이트 조명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요. 근데 화면 안에 프랙티컬 라이팅이 등장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어요. 물론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렘브란트 조명이라는 거는 결국 그 화가인 렘브란트가 빛을 그림으로 이제 빛의 방향을 완성한 거죠. 사람을 그릴 때 빛을 세 가지 광원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래서 뭐랄까 그 키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주광이 하나 있고 메인라이트가 하나 있고 그 주광으로서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그 어떤 그림자를 조금 채우는 보조광, 필라이트, 채운다 할 때 필이에요. 그 필라이트를 하나 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외곽선을 살리는 역광 하나를 설정. 요 세 가지를 딱 쓰면 가장 사람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걸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사진의 전통에서도 그대로 쓰고 영화의 전통에서도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헐리우드의 조명 방식의 기본이군요. 그래서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가장 효과 좋게 가장 효과가 있는 방식의 인물 조명 방식으로 굳어진 거죠. 거기다 그 하나 더 있죠. 왜 그 조명을 치면 사람이 뻥 날아가기 때문에 그 약간 이렇게 디퓨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빛을 좀 더 한번 걸러주죠. 한번 걸러서 부드럽게 확산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묶게. 안 그러면 진짜 앞에 그냥 펑 하고 날아가니까.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좀 그림자도 또 강하게 지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영화의 전통은 보통 그걸 많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인물 조명의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그런 유럽 영화의 옛날에는 눈에 되게 거슬렸던 그것들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저쪽에 조명 환경이라는 게 네네. 저런 어떤 시기인가 보다. 북유럽이 스웨덴 그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그냥 어림짐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케아 가보면 알죠. 만약에 북유럽이 그런 거라면 이케아에서 그 쇼룸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거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아마 잘 화나긴 하더라고. 네. 확실히.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고 사실 이 영화 재밌는 게 더 와이프가 이게 이번 올해 특히 그 아카데미 이번 시상식이 좀 이런 영화 많았던 것 같아요. 고전 영화들의 향취들이 나는 영화들 많아요. 네네. 이거 약간 베리만 영화랑 뭐 이렇게 막 섞은 것 같아. 주제 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보다가 베리만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이게 이런 영화 정말 만들어보고 싶었나 보구나. 신뢰극 드라마로 그 원죄와 죄의식과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뒤섞어서 막 드라마로 연기 잘하는 사람 둘 세워놓고 드라마로 어떻게 하면 조지는 그런 영화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좀 영화를 막상 보기 시작하면 순진하게 보는 편이라서 무슨 순진하냐면 감독의 트릭에 거의 저는 90% 이상 넘어가요. 이상하게. 아주 정말 뻔한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웬만해선 놀랄 타이밍에 그렇게 영화 많이 봤음에도 놀랄 타이밍에 다 놀라고 어김없이 놀라고 갑자기 놀라고 둘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렇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어김없이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보다 보면서 처음에 대필 얘기잖아요. 대필이라고 그렇죠. 생각 안 하고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 페미니즘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거. 아인슈타인 박사님 그 밥상은 누가 차렸나요? 같은 류에 너님이 노벨상 탈 때 너님의 조력자는 그 너님이 그거 할 동안 입고 씻고 먹고 닦고 하는 건 누구였어라는 그런 의미의 약간 전통적인 여성주의적인 그 관점을 녹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에 영화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필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글로 빠지면서 얘기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대필이었으면 난 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가 생각했던 그 원래 그 프레임 있잖아요. 아 이게 요즘 스타일의 영화니까 여성 얘기가 나오고 남성이 노벨상을 탄다? 그럼 전통적인 스릴러 구조라면 비밀이 있다라기보단 전통적인 스릴러가 아니라 분명히 드라마적으로 아내의 어떤 역할, 지워진 이름, 그 노동의 고됨 뭐 이런 거 쪽으로 이제 사랑과 거기서 오는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닌가 했다가 돌봄 노동과 가사와 갑자기 대필을 빠지니까 난 그게 더 반전이었던 거예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호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이 부분 되게 좋았던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때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크리스텐 슬레이터가 나다니엘로 나오잖아요. 네. 그 기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냄새를 맡은 거지. 뭔가 이거 대필인 것 같다. 거기서 남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이제 스웨덴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캐내야 되니까 그 글렌 클로스와 함께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어디여서 이제 어디 듣고 보니 본인이 쓰신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글렌 클로스가 이걸 보면서 나는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다. 이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이 영화의 주제잖아요. 그쵸.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내가 설사 대피를 했다 내가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더라도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피해자가 완전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주제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블랙팬서라든가 이런 류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약간 얕은 수준의 PC함을 유지하는 영화들이 갖고 있는 피로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전선의 선명함 때문에 굉장히 그 옳고 그름을 너무 분명하게 따져요. 근데 세상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자가 말했던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난 되게 복잡한 여자다라고 더 복잡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 지점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게 이 영화가 되게 단조로운 영화인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 영화가 나름의 그 어떤 영화적인 품이랄까? 영화적인 어떤 그 성취, 영화적인 어떤 그런 고민 그런 걸 해낸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싶어서 좀 오랜만에 섬세한 드라마를 봤다?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보면서 느낀 건 그거죠. 이 여자 주인공이 그거잖아요. 대피를 했지만 대피를 했다는 건 자기가 재능은 있지만 여자 작가로서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왠지 자신이 없으니 유태인 남자 작가에 대한 선호가 있다 보니까 유태인 남자 등에 올라타서 자기 재능을 만방에 펼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잘 썼다는 게 그 앞에도 그런 데서 있잖아요. 그렇지만 훌륭한 여자 작가들 많지 않았냐. 라는 말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버지니아 울프가 살아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누구 싸대기 먼저 쳤을까? 남편일까? 글렌 클로스일까? 그럼 글렌 클로스 싸대기 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는 너 때문에. 혹은 뭐 에밀리 브론테가 와서 폭풍 언덕 쓰다가 폭풍처럼 맞아볼래? 이러면서 너는 우리 여성들이 그 사이에 그걸 뚫고 이 세계에 확장을 해놓았던 그것들을 혹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앞날을 다 망쳤다.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한 거는 어떤 의미의 결과잖아요. 세상이 여성에게 대해 남성보다 좀 더 호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남자 중에서 유태인 작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국에 뭐 이렇게 한국 동양인 작가라든가 뭐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작가라든가 이러면은 더 그것도 없는 거지. 그런 뭔가 당시에는 더 안 생겼겠죠. 주목도가 더 안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이라는데 그런 거를 다 뚫고 내 재능을 하기에는 뭔가 고난이 있고 난데 나 재능은 자신 있으니까 그럼 쉽게 주목받을 수 있는 데다가 나의 재능을 올려놓기만 하면 될 거다. 이 여자의 예상은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올라타고자 했던 그 욕망 자체가 무엇이었냐를 이게 영화가 살짝 파고드니까 그 부분이 그나마 이런 비슷한 영화들 사이에서 이 영화를 구해내는 어떤 좀 좋은 결이 아니었나. 네, 저는 올라타고자 했다고만 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 좀 비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거기서 초반에 이제 그 유부남인 교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나와 함께 사는 남자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때는 그랬나 보지. 옛날이잖아요. 옛날이잖아요. 반세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재능이 있긴 한데 이 남자는 다른 교수도 하면서 자기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재능이 없었던 남자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 사람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좀 더 봤거든요. 그래서 올라타고자만 했다고만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복잡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표현하기엔 좀 너무 이게 과하지 사랑이었다. 사랑이니까 내 재능을 그러니까 사랑이다 욕심이다 둘 중에 하나로 기꺼이 주고 싶었다. 또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아까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 계속 그런 단서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출판사에서 얘기하기 어디 유태인 남자 작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옆에서 차 따르고 있잖아. 미스 김인 거지. 미스 김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그 답답함에 내가 그럼 만약에 내 재능으로 유태인 남자 작가였다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복잡하다라는 그 단어의 쓰임새 사랑도 있고 올라타는 거 내가 너 좀 이용하면 안 돼? 근데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너 상타면 안 돼? 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절대 평생 입 밖에 안 냈을 것 같은 그 말을 마지막에 당신의 와이프가 지금 노벨상을 탔다고라는 말을 하는 게 그 말의 워딩이 너무 적나라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갑자기 그 글렌 클로스조차도 그러니까 그 여자조차도 반칙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반칙이잖아요. 조안조차. 왜냐면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잖아 사실은. 서로 지금 롤모델 나눴잖아. 그렇죠. 공범이죠 사실. 공범이자 피해자이자 또 자기의 어떤 배품이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근데 남자가 무조건 당신의 명예를 갈취했다거나 그렇게만 보기 힘들어. 둘이 공범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올라탔다고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네가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를 따놨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는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올라타기도 했고 사랑이기도 했고 같이 가는 것도 맞고 공범이기도 했고 이 모든 착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했고 착취당한 것도 맞죠. 그런 것도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 복잡하다라는 그 다 대사가 너무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나름 진짜 품이 이거 역시 이것도 이번 아카데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디그니티가 느껴지는 텍스트였다. 근데 보다가 하여간 그 글렌 클로스의 그런 연기가 좀 좋아서 특히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다 보니까 중간에 막 갈라설 것처럼 하다가 애 낳다니까 갑자기 또 둘이 끌어안고 좋아하고 손주 나가지고 그 장면에서 그렇지. 근데 난 좀 이제 뭐 이거 여기까지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얘기고 이제 됐고. 근데 끝났어? 근데 그 젊은 시절 좋아하는 연기했던 배우도 너무 좋았죠. 연기 엄청 잘하고 또 묘하게 실제 글렌 클로스가 젊을 때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보면 비슷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여배우 연기를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여배우가 상을 탔어도 또 아무 문제가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아니 왜냐면 그 여배우가 했던 감정을 그대로 받은 채로 사실 연기하는 씨 진짜 입장에선 상상했었을 거 아니야. 받아서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왜 너무 낙차가 생겨버리면 이상해지잖아요. 얼굴이 다르거나 얘는 너무 감성적인데 얘는 너무 드라이하거나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글렌 클로스가 할 법한 연기를 했는데 젊은 여배우가 젊었을 때 좀 끓는 감정까지 연기하면서도 그 결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잘하더라고. 애니 스톨크라는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내 사정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나 되게 복잡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영화는 복잡하지 않아. 영화는 되게 단순한데. 영화는 진짜 단순하죠. 근데 그 단순하고 약간 성긴 그것을 배우의 호연으로 뚫어버리거든요. 네. 완전히 섬세한 연기로 네, 뚫어버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연기 뭐 촬영 잘하는 것도 좋고 뭐 편집 다 좋고 뭐 CG 근데 여전히 연기구나. 그럼요. 영화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배우구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영화 보면서 그게 또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이제 어떤 영화를 찍으러 갔어요. 네. 근데 그 액션 장면을 찍다가 자동차 추격신을 찍다가 그 자동차를 몰던 스턴트맨이 그 차를 몰다가 그 차가 바퀴가 빵꾸 나면서 조향을 잃어가지고 네. 제가 있던 쪽에 카메라를 덮쳤어요. 그래갖고 저랑 촬영 감독 그 카메라를 이렇게 운용하던 저 촬영 감독이랑 저랑 그리고 옆에 있던 또 이렇게 조수랑 3명이 차에 치인 거야. 그 스턴트맨 차에 치인 거야. 근데 거기가 지금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내가 부산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큰 사거리를 다 통제하고 그 장면을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너에 소방서가 있었어요. 소방서. 근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이제 거리를 통제하고 막 자동차 추격신을 네. 찍으니까 이러고 난간에서 이러고서 보시다가 사고가 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큰 사고거든. 사람들이 막 차에 쳐서 막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경황이 없어서 아직 신고를 안 했는데 바로 하고 몰고 나오셨어. 119 그 차를. 그리고 우리 셋이 거기를 이렇게 실려갔어. 병원까지. 근데 다행히 뭐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행히 아무도 그렇게까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차에서의 그 구급차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눈 이렇게 막 뒤집은 다음에 막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막 비추고 뭐 이거 몇 개 성공하는 게 없다며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탔던 그 여자 구급대원 분께서 물론 우리가 딱 봐도 뭐 크게 안 다쳤으니까 그러셨겠지만 첫 마디가 근데요 누구 나와요? 되게 귀여워. 내가 그때 그 와중에도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 관객한테는 배우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분이 훈련된 구급대원인데도 그 와중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실려가는데 근데 니네 찍는 것도 봤고 사고도 봤는데 근데 누구 나오냐는 영화 찍는 건 알겠는데 누구 나오냐는 게 그 순간에도 궁금한 거지. 그래서 내가 누구요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와중에 그래요? 진짜요? 근데 오늘 왜 안 보여요? 오늘은 저 스턴트만 하는 날이어서 오늘은 안 나오세요. 아쉽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큰 그게 지금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죠. 진짜 배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잘하면 사실 그 다른 모든 것들이 그 흔히 말 룸을 연다 그러죠. 그렇죠. 지평을 그냥 공간을 그냥 냅둬 줘도 되잖아요. 이 둘이서 알아서 이렇게 어떤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채워주고 또 그 호흡 때문에 그 공간이 싹 그 왜 숨소리조차 내기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그 호흡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 보다가 또 그 생각했습니다. 글렌 클로스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들 레미 그리고 아버지 둘의 젊은 예술가 늙은 예술가의 그 뭘까 짜증나는 모습을 둘이 참 연기를 잘해. 맞아. 젊은 예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삐뚤어져 있지. 삐뚤어지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왠지 인정받지 못해서 왠지 열받고 그 늙은 예술가 특유의 그 모 시인이 생각나는 처럼 이렇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호두에 숟가락만 들 힘이 있어도 한눈을 판다더니.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 호두에 그 써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에서 막 침으로 지우잖아 이렇게. 그 순간 확 깨잖아요. 그 기자가. 이 사람 노인네네라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하고서 나가버리죠. 근데 거기서 약간 연출의 섬세함을 느꼈어요. 이거 연출 정말 잘했다. 저 한 장면으로 존경하는 작가님이자 셀럽이라는 그 쉴드가 싹 사라지는 순간 늙고 추레한 노인만이 남았을 때 어떤 성적 매력이라는 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사라지는 순간을 더럽게 침으로 지우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 장면은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진짜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다. 뭐 이 예술가들이 진상 피우는 거는 이게 나도 많이 봤는데 동서고금이에요. 동서고금인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캐릭터는 예술가인 동시에 교수라서 그래요. 교수님. 평생을 떠받들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거절당해본 기억이 없는 거야. 자기는 셀럽에다가 유명한 문학가고 교수야. 얼굴 젊었을 때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예술계통 교수들이 아까 왜
처음에도 그 자기 학생으로 만나가지고 네. 재능이 엄청난 학생을 만나가지고 근데 교수님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술계통 교수는 현장에서 현업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거라고. 지금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별로 재밌게 안 봐가지고 네. 그래서 뭐가 좋은 점일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쩐지 말씀이 없으시더라. 네. 근데 이제 뭐 대체로 뭐 좋게 평가하려고 질문조차 하지 않는 영화과 학생인 거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 자체는 그 인정 욕구에 대한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죠?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이제 노벨의 인정을 받아서 행복한 거고 엄마는 그 노벨의 인정을 실은 내가 했는데 이런 거 박진영이 트와이스를 만들었는데 박진영의 문제는 트와이스가 빛나고 있는 걸 그걸 보고 있는 걸 견디질 못해. 저 빛이 내 거여야 되는데. 네, 그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이거를 저 집이 우리 집이어야 그 와이프 이분이 프로듀서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사실 프로듀서는 마이클 잭슨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뒤에 키시 존스가 있었다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은 대중은 모르지. 그렇지. 아는 사람만 알지. 근데 사실 곡도 다 이 사람이 썼잖아. 네, 그래서 만들어준 건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그 처음 대피를 시작할 때 보면은 네. 완전한 고스트라이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재료는 다 있다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여기 뼈대를 다 세워놓지. 있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손만 보겠다였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에디팅을 이제 남편이 하고 그 원본 라이트 초고 퍼스트 드래프트라고 하죠. 초고를 와이프가 쓰고 에디팅을 남편이 한단 그쵸. 말이죠. 역할 처음은 초고를 남편이 쓰고 나중에 그 편집을 와이프가 했었는데 와이프가 감수를 했었죠. 더 디테일업을 했겠죠. 아마도 쓰면서. 오빠. 예,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프로듀서 역할 분담이 되는 2인 1조의 팀이 됐단 말이지. 2인 1조의 팀이 됐는데 사실은 이 여자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망은 아들에게 계속 공감을 하는 이유가 아들이기 때문이도 있지만 아들의 인정욕구랑 글렌 클로스의 인정욕구가 공명하는 지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보는 내내 교수의 태도가 내가 아는 소설가나 작가 태도하고 약간 위화감이 있었는데 권위적이면서 그 되게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교수로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가로서의 특성보다는 교수로의 특성이 더 많이 나오는 맞아요, 진짜 거예요. 그래요. 그 영화 내내 이 캐릭터가. 근데 교수라는 거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저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리를 네네. 항상 점유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이 사람조차도 어린애처럼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이제 아까 촬영 조명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플랫하게 일부러 전체적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가 딱 한 장면이 탑라이트에서 이 주인공이 조명을 받는 게 노벨상 리허설 할 때야. 맞아. 그리고 정작 주변이 싹 꺼지죠. 그렇죠. 정작 노벨상을 받는 순간 장면은 거의 생략되거나 별로 중요하지 그쵸.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변인과의 관계 거의 2인 1조 같은 팀인데 프로듀서가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뭐 이거. 근데 그 욕망을 참지를 못하니까 누가 봐도 속물의 양아치인 그 나다니엘 크린스라이스텔리터의 유혹에 계속 말을 할 듯 안 할 듯 안 할 듯 그 하는 긴장이 계속 생기는 건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복잡하다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는 완전한 고스트라이터도 아닌 상태에서 그 스스로 프로듀서의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자처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의 지적대로 그것도 반칙인 게 맞는 건 거지. 이미 합의된 룰이라는 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데 잠깐 그 너무 큰 떡밥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 버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얘기여서 이제 인정욕구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봄 노동이니 뭐 여성으로서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꼽히기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말씀하신 에밀리 브론테니 뭐니 하는 작가도 이미 다 있었잖아요. 뭐 인형의 집 뭐 근데 너무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갈 만큼 사실 야망과 야심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은 있는데 야망이 그만큼 없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저는 상대적으로 형들보다 젊지만 그 기러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었나 방송에서? 그랬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20대 30대 이게 나이 먹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성향을 타고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있어. 나는 됐고 너 잘 살아라. 나는 됐고 내가 조금 도와줘서 네가 더 잘 될 것 같으면 오케이. 왜냐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자아를 저 사람에게 의탁한 거? 의탁이라기보다는 의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아 실현을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자아 실현인 건 거지. 근데 그게 일종의 기만이잖아요, 사실은. 기러기 아빠는 결국에 불행하잖아. 불행한 결말을 맞잖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만하면서 왔던 삶이라는 거는 남편 탓만 할 수는 없는 건 거야, 이게. 그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편이 죽는 순간에 모든 걸 덮겠다는 그 결말로 갈 수 있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남편이 죽는 순간에 깨닫는 거지. 아, 이런 종류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내가 나의 재능을 저쪽에다 기탁을 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저는 그 드라마가 되게 섬세하고 복잡라는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연기에 대한 평을 개인적으로 하자면은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보던 연기다. 그지? 뭐 그렇긴 해요. 맞아요. 전통적인 연기라니까. 네, 되게 많이 보던 연기여서 그냥 잘하시네 끝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또 이거 박보사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가 의외로 생활에 대한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섬세했다고 느껴졌던 게 왜냐면 교수가 생활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교수가 주양육자잖아요. 교수가 나중에 보면 주양육자잖아요. 처음에 아빠가 애 키우고 엄마가 글 쓰고. 엄마는 글을 써야 되니까. 흔히 말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남편이 했잖아요. 네, 거의 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8시간. 나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이게 아까 내가 맨 처음 무슨 프레임을 가졌냐면 글렌 클로스가 뭐 이렇게 가사노동하고 돌봄노동하고 하면서 내가 어쨌든 너 노벨상 탄으로 갈아바친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줄 알았더니 다 정반대였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내 처음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의 준비. 그래, 가사노동 돌봄노동 중요하지. 그런 거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라고 했는데 막상 반대가 되니까 그런 거죠. 가사노동 돌봄노동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런 느낌이잖아. 너 그렇게 유세 떨 거야? 이렇게 유세 떨 거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약간 남편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져 진짜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글렌 클로스 편에 서면은 야 그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이야? 야 내가 그렇게 글 쓰고 노벨상 탈 정도의 글을 써내고 있는데 애 10명도 키우겠다. 노벨상 나한테 주면. 애 키우고 그 밥 한 번 차렸다고 내가 그것도 몇 시간은 8시간 내가 나가서 일하고 온 건데 그것도 집에서 일했는데. 비즈니스라 예를 들어서 우연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둘이서 됐어. 너는 기획력이 있고 너한테는 엔지니어니까 둘이 합쳐서 뭔가 사업을 했다. 근데 우연히 큰 성공을 이뤘어.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내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지분, 그 인정, 되게 타인의 큰 인정이라는 것이 삶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그 타인의 큰 인정이라는 걸 예를 들어 돈으로 치환해보자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분이 6대 4야. 내가 4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감정이라고 되게 속물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거기서 글렌 클로스 조안이 참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화는 나지만 밝힐 생각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노벨을 타러 갔을 때 이제 다른 노벨 수상자들과 함께 가족들 다 오잖아요.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물리학 타는 사람인가 가족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근데 그 물리학 타는 집은 애들도 와이프도 전부 다 그런 그 부인이 또 과학자죠. 네네, 다들 그런 과학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우리 와이프는 글 안 쓴다면서 글 못 쓰는 사람이라 하니까 저는 거기서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글 쓰는데 우리 부인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 애둘러서 말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저는 그거보다는 그 호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야라고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쵸. 그런 아들도 화내는 포인트가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이덴티티.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하는 뭐입니다. 어떤 가문의 누구입니다라는 그 나를 남한테 호명되는 나의 어떤 위상과 이름과 이런 것들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었으면은 이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편집자야. 출판사의 편집자. 에디터예요? 뭐 이런 거야? 그 출판사의 대피를 해줬어도. 똑같이 대피해서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얘는 나는 고스트라이터라는 게 땅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사실은 그 상 엄마가 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조언을 정말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말하는 건 아들 신경 안 쓰잖아. 아빠가 말하는 것만 권위, 그렇죠,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위라는 게 허상이라는 거고, 그 허상이라는 건 사실 노벨상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얘기에서 흐르는 어떤 메타포인 거고. 그래서 그 와중에 왜 스웨덴 그 왕실의 그 왕비와 같이 옆에서 얘기할 때 와이프분은 뭐 하실 때 킹메이커라고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그쵸. 그 말이. 뭐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보고 이 영화가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한 세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그게 뭐 진짜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시점을 관객으로 하면 그걸 역전을 시켜버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식의 틀을 흔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치. 야, 그 뭐가 중요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지금 노벨상 탔는데 지금 너 나한테 너가 밥 차려준다. 너 노벨상 탈 것 같아. 뭐. 사실은 저는 크게 재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 딱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거 대필 얘기구나가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빤히 보이고 저 그 글렌 클로스 배우의 태도나 아들의 하는 거나 그 왜 그 또 주인공 이름으로 편지가 하는데 못 알아보잖아. 그쵸. 그 주인 그 캐릭터를 아예 모르죠. 자기가 창조한 세계의 캐릭터. 그거 보고 되게 중요한 캐릭터였는데 대필 얘기구나가 10분 만에 알고 그냥 예상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화내는 포인트도 대충 박사님이네, 예상했으니까 크게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았어요. 학생. 그게 아니라 우리 박 박사는 아들한테 짜증났어. 맞아요. 아들이 좀 짜증났어. 그러니까 박 박사의 어떤 그런 영린을 건드리는 지점이 있거든. 되게 유치한데 사실은 전화이 때의 야심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다 저런 태도인 건 맞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너무 어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세심하게 묘사된 상태가 아니라 얘는 이미 그런 상태로 출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좀 삐뚤어진 상태로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젊어 보이지도 않는 애가 자꾸 저러니까. 넘었어. 거기서. 이 사람들 웃기네. 우리 30 넘었을 때 어땠어? 저는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할 말은 이럴 때야말로 할 말하니라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영화과 간 걸 겁나 싫어하셨어요. 네. 여기 좋아하신 분 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는 그게 뭐 다른 대단한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셨고 그 되게 건달이셨던 외삼촌이 있었거든요. 건달 외삼촌분이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지금 그런 삼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한양 삼촌. 재밌겠다. 너 배우도 많이 만나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 영화과 갔을 때 겁나 싫어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야 너는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지만 엄마는 뭐 영화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는 건강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외판업도 있는데 영업이라는 거. 영업이 있는데. 아니 그건 또 내가 그러기엔 성격이 너무 지랄 맞은 거지. 두바이 가서 야망을 만수르랑 계약하고. 그러게. 근데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줬어. 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몇 억짜리 대학을 다닌 거야. 진짜 불효다. 그러게. 20몇 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그거 안 팔았으면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억짜리 대학을 다닌 거야. 그거를 계속 갖고 있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포장했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명절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구정이었는데 입학은 받아놓고 아직 개강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2월달이 설날이니까요. 보통 설날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시골을 가가지고 다 막 뭐라 그러시는 거야. 우리 집안이 다 다 그렇거든요. 막 다 선생 집안이에요. 막 교수도 많고. 결국은 그래서 선생 하셨고. 네, 교수도 많고 막 고모들 막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다 그래. 근데 막 뭐라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제분들이 그런 데를 보냈다고. 왜 딴따라과를 보냈냐고 멀쩡히 멀쩡히 잘 다니던 그래 애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제 다른 방에 있었는데 그 들렸어. 그때가 쉬리 개봉할 때요. 쉬리 개봉할 때.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쉬리 지금 난리 난 거 뉴스도 안 보냐고. 쉬리 만든 사람이 나온 학교를 간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버지 스스로도 믿지 않는 걸 강변을 하시는 거지. 그치. 아니 거기서 꿇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막 잠깐만요 아빠 잠깐 눈물 좀 닦고요 말하면서 내 속으로 내가 진짜 불효를 한 거구나 우리 아버지 세계관에서는. 그치. 근데 그런 갈등 아버지와의 불화 내 아버님 인생 내적 갈등.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끝끝내 제가 교수 되기 직전까지도 야 너 어디 저 방송국 같은데 취직하면 안 되냐고. 그쵸. 그랬었거든요. 요새 아들 뭐 하냐고 제가 지금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인데 취직을 하냐고.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직업이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죽거리 장수에서 그 천호진 선생님의 그 마지막에 납득하는 게 있잖아요. 애 이제 퇴학했을 때 어떡할 거냐 걸어가면서. 뭐 대학 안 가면 잉여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들이 이제 그래서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걸 결국 받아들이는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아버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튼 뭐 저 다 너무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 예술가들이 좀 진상 피우는 진상 피우는 종류의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약간 징그러운 과 있잖아요. 징그러운 약간 그렇죠. 예. 징그러운 과에 대한 묘사가 아주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홍상수 감독님 특기인데 너무 징그럽지도 않게. 홍상수 감독님이 이제 귀여운 쪽으로 빠지시다 그쵸. 보니까 갑자기 이 스웨덴 감독님이 보다가 또 그런 거지. 홍상수 감독님이 요즘 태만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스터 홍 연애하시느라고 바쁘신디. 제가 진짜 진상을 보여. 오랜만에 보여준다. 징그러운 거 이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쪽에도 있어요. 이러면서 거기다 교수를 딱 띄워놓으니까 딱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그 저기 사진 작가 그러잖아요. 우리
작가님 눈에 힘이 있다. 맞아. 나 지금 빵 터졌어. 그 대사 때문에. 고수들은 안 돼 진짜. 나는 그래서 이거 홍상수 영화 봤나? 그러니까 이런 류의 카테고리를 어디서 레퍼런스를 찾지 하다가 홍상수 영화를 본 것 같을 거야. 요건 대사가 나오잖아요. 눈동자에 힘이 있어요. 요건 요즘 갖고 오면 되겠다. 아니 보다가 진짜 뒤로 왜냐면 영화가 너무 진지하잖아. 약간 이렇게 또 연기를 둘이 호흡이 빈틈이 없어. 맞아. 노인 두 분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그 살에 들린 거 있잖아. 야 이거 왜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크게 말할 건 없어요. 영화가 그냥 그런 영화예요. 그렇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올리비아 콜맨이 주연했던 The Favourite. The Favourite. 우리 방송에서는 맞아 이걸 얘기했어. 지금 까먹고 있었어. 그새. 우리 방송에서는 그 영화 뭐죠? 이 전작. 예. 킬링 디어. 킬링 디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그렇죠. 그 란티모스 감독님이 오셨는데 자,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감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화의 테마는 이겁니다. 윈도우입니까? 맥북입니까? 라고 했는데 다 써본 사람 입장에서 운영 체제가 뭐냐라는 거지. 다 써본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좋습니까? 했더니 다 써본 사람 입장에서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편한 걸 제공하진 않지만 딱 완벽한 건 없더라. 뭔가를 선택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컴퓨팅 환경은 거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이 감독님이 주제로 윈도우입니까? 맥북입니까? 이런 느낌의 주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죠. 이분이 왜 영화 스타일이 박찬욱 감독님의 약간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삐뚤어지고 약간 그 기괴한 유머를 구사하는데 두 분 서로 이렇게 극찬하시는 서로 극찬하고 서로 네. 이렇게 서로 좋아하시는 분인데 친분이 있나 실제로? 서로 이렇게 좀 리스펙. 예전에 뭐 선비들 보면 서신 교환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인터뷰 이런 데서 너무 좋아하는데 극찬 이렇게. 서로 영화세가 비슷한데 이번 영화를 보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나 느낌이 그런 거지. 아가씨를 보고 우리 형이 정신이 나갔네 라고 하면서 다 편지를 쓴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정신이 기압이 빠지셨네. 그치. 우리 형이 약간 나이브해지셨네. 편해지셨네 라는 느낌인 거. 아가씨를 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가씨에서 그 둘이 이렇게 떠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아니 그래봤자 그분은 아가씨고 돈도 그 아가씨 건데 그 둘이 그렇게 해서 한 몇십 년 살면 어떻게 될지 형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천년만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서 영화를 형이 옛날 잘하던 걸 스타일로 내가 그대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마치 예전에 정말 복수 시리즈 찍으실 때 박찬욱의 젊은 시절의 박찬욱 2000 왜 그 JSA 찍던 시절에 박찬욱 감독님이 그 복수는 나의 것 찍을 때 그때 박찬욱 감독님이 아가씨 2를 찍은 거 영국 돈을 받았으니까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아가씨 2를 찍어드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찍은 느낌인 거예요. 그 결말이 과연 그렇게 행복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맥북이냐 윈도우냐 쾌적한 건 어디에도 없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건 어디에도 없다. 100% 이 영화는 만족되는 것은 없다. 차선을 선택하셔야 된다. 난 너무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욱이 형 요즘에 마음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시고 해서 초심을 잃으셨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어떤 강변하는 영화였던 게 아닌가. 형님 이거 다시 보셔라. 다시 깨우치셔라. 이렇게. 왜냐면 이 영화를 볼 때 처음에요. 시대극이고 약간 좀 이게 처음엔 고딕하게 딱 등장하니까 영화 톤을 우리가 한 10분 정도는 약간 짐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기도 하고 낯선 배경이다 보니까 영화가 이게 코미디인가 그냥 사극인가 뭐 그냥 그 실내 그 권력 암투하는 그 파워게임하는 여인천하 같은 건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어디서 마음이 풀어졌냐 하면 이거 스포는 이제 상관없어요. 중간에 그 엠마 스톤이 하냐고 그 레이첼 바이스 언니가 이미 바이스라고 해달래는 레이첼 바이스 언니가 이미 자리를 잡은 권력자인데 이제 둘이 이제 엠마 스톤이 슬슬 기어오르다가 레이첼 바이스의 비밀 하나를 알았어요. 그 여왕이랑 동침을 한다라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넌지시 이제 던져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사냥총 갖고 총 쏘는 연습 계속 그거를 하죠. 사냥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레이첼 와이즈가 그 말 듣자마자 씩 웃더니 엠마 스톤한테 총을 빵 쏴버려요. 근데 총알이 안 들어있고 터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총알이 탄두가 안 들어있으면은 사람 안 죽는다 소리만 크지. 근데 내가 총알 넣을까봐 이런 실수할까봐 되게 겁나. 그런데
까불지 말라 이거지. 까불을 제대로 주죠. 그래서 엠마 스톤이 정말 놀란 토끼 눈을 읽어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아 이거 코미디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장면 좀 빵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코미디구나를 납득하는 순간부터 영화가 되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야. 그 시기점부터. 근데 그 앞은 미묘해요. 이게 웃으라는 건가? 아닌가? 근데 그 기점 지나서 앞에를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시종일관 코미디라고 선언을 하고 이미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낯설어서 그랬던 거죠. 처음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극에 대한 또 그 고정관념이 좀 진지하고 엄중할 것 같다. 시종일관 코미디로 보면 웃긴 장면 천지잖아요. 진짜 웃겨요 영화가. 재밌었어요. 전 제일 좋아하는 웃긴 장면이 그겁니다. 고민이 많은 엠마 스톤이 첫날 밤인데 남편은 그러니까 손으로 마스터베이션 해주면서 쳐다보지도 않잖아. 핸드잡을 해주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중얼중얼 자기의 문제가 지금 중얼중얼 혼자 가는데 남자는 뒤에서 그렇죠. 그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 샷 안에서 엠마 스톤 너무 귀엽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민한 표정도 그렇고. 그 옛날 복순나이 것 이런 데서 그런 느낌의 뉘앙스에 왜 배두나 씨가 왜 얼굴 귀엽게 잡히면서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샷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뉘앙스의 장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대표님 한 말이 형 기억해내. 찬욱이 형 기억해내.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을 복귀해보면 첫 마차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마차 장면 갑자기 똥 뒤집어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약간 그런 유머들이 이게 다 유머였던 거야. 그치. 내가 농담인데 농담을 못 알아듣고 있었네라는 웃기게 말을 해줬어. 내가 알지. 그러니까 이거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서 그 처음에 왜 영화 중반 조금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레이첼 바이스와 엠마 스톤의 그 권력 관계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올리비아 콜먼이 왜 주연을 그치 왜 상을 탔나? 특히 더 와이프를 본 입장에서 어쨌든 그건 정통적인 연기를 했으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런 연기에 상을 주는 편이니까 하다가 영화가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달리면서 이 분이 갖고 있는 그 연기력의 그 어떤 그 결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그 절묘한 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탈만하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이거야말로 아카데미가 요거는 굉장히 과감하게 상을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 요거는 한번 좀 지르자. 둘 다 받을만 했다라고 치면 좀 더 앞에 나간 사람에게 좀 상을 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 보는 지점들? 사람을 진짜 한순간에 그 화면 안에 확 당기더라고요. 연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보면은 보통은 대본을 만약에 이게 글로 된 대본만 봤을 때 이 여왕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가 없었을 거야, 묘사된 게. 그치, 네, 없어. 울고 소리 지르고. 상황을 주도하는 건 엠마 스톤이랑 레이첼 바이스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 두 배역을 서로 아마 엄청나게 욕심냈을 배역이고 그쵸. 여왕 역은 사실은 거의 오브제에 가깝게 묘사되는데 그 단순 오브제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순간 되게 이제 사실 전체 영화를 보면은 이 여왕 역할은 되게 수동적이고 바보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수동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 뉘앙스에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전체의 구조가 보면은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애정 관계에서의 권력의 비대칭이 있고 하나는 실제 권력 관계에서의 비대칭이 있고 하나는 계급에서 오는 계급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요 세 개가 계속 뒤집히면서 세 개 사람의 위상이 왔다. 갑자기 여왕목을 조르기질을 않나 막 완전 밑바닥 하녀였던 애가 양잿물에다가 귀족 출신 여자애를 해코지를 하질 않나. 그런데 다음날 걔가 저기 어제 양잿물에 담궈가지고 괴롭힌 애가 다음날 거기다 서빙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위상이 계속 씬마다 바뀌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사랑의 약자이기도 하고 지능도 떨어지면서 되게 복잡한 그 권력 관계, 그 정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여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원래가 귀족이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는 품이라는 것 분명히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결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놀랬어, 힘든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게 제가 주제를 얘기했잖아. 맥북입니까 윈도우니까 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 질문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쵸. 결국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여왕한테 물어보니까 여왕이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야. 답을 해줄 사람은 여왕이라는 거지. 신은 여왕이 갖고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암투를 해서 서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그런 스릴러였으면 엠마 스톤이 만약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하녀로서 계급의 무엇을 뒤집으면서 뭔가 욕망의 그 인간의 욕망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마지막에 난 내가 생각난 이
주제는 이 주제 내 이 질문에 답을 듣는 사람 누구지? 여왕이야. 네, 맞아요. 올리비아 콜맨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여왕이 이 영화 전체의 존재감의 그 테마 자체를 떠받들고 그 있다는 세계를 거죠. 떠받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마지막 시퀀스 보면은 이미 이제 레이첼 바이스를 제낀 내치게 한 그 엠마 스톤이 네. 여왕이 이렇게 여왕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가지고 그쵸. 약간 푹 맞아가지고 이렇게 누운 것좀 돼 있어요. 근데 여왕이 아끼는 그 토끼.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죽은 자식들의 이름을 붙인 예, 토끼들. 토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레이첼 바이스가 지그시 눌러요. 엠마 스톤이 발로 이제 지그시 누르는데 그게 아마 죽은 아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가 권력을 쟁취했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제스처겠죠. 그렇게 토끼를 죽이진 않겠지만 누르는데 그 처음에 네. 그녀가 여왕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토끼들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이뻐해 레이첼 주니까. 바이스는 토끼를 정말 네. 싫어하는데 내가 너를 여왕을 사랑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예요라고 그렇죠. 말하는 여자고 그러니까 왜 안 예뻐해줘? 나는 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저는 싫어요 하고 있는 와중에 엠마 스톤이 너무 좋아하면서 토끼를 예뻐하면서 같이 놀아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신임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수단으로 활용을 그쵸. 한 그래서 거죠. 당연히 사랑한 줄 알았더니 전현이 저거를 아니 뭐 이런 느낌. 네. 사실은 이거였어라는 네. 걸 여왕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왕이 그 장면을 이렇게 그 장면 이렇게 설계를 보면은 그 토끼를 밟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그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거기에 리액션을 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그러고 있으니까 바로 불러서 나를 주물러라라고 해요. 하고서는 와가지고 레이첼 와이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엠마 스톤이 무릎을 꿇고 여왕은 서 있어.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 일부러 침대 밖으로 나와서 서 있어. 그리고서는 머리를 눌러가지고 하는데 그 자세가 남자 여자 관계로 돼 있으면 약간 그 블로우잡을 강제로 시키는 듯한 그림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엠마 스톤 표정이 되게 묘해지죠. 되게 그 전에는 권력에 취해 있는 표정이었다가 되게 이렇게 무표정하게 변하면서 처음으로 여왕을 아래에서 위로 얼굴을 이렇게 콧대를 강조하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그게 영화 마지막 컷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끼들이 막 이렇게 막 중첩되죠. 오버랩으로. 그 세 가지 여왕의 올려오다 보는 여왕의 얼굴, 밑으로 깔려 있는 엠마 스톤의 얼굴, 그리고 토끼들 그 주변에 있는 토끼들이라는 이 권력 관계에 어쩔 수 없는 폐쇄회로 안 있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네가 무슨 구중궁궐에서 술수를 물리든 뭐라든 애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되든 너는 이 권력 이미 공고한 권력 세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한계져 있다, 한계 지어져 올라가는 있다. 거는 한계죠. 라는 거를 그 마지막 컷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이 세계의 정점은 여왕이고 이 퀸 밑에서 그 퀸의 존재를 전제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뭘 해도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같다 이미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아무리 한계를 한 번에 확 보여주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왕이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왜 세 명의 배우가 시상식인가 어디 나와서 이제 이 더 페이보릿을 이런 영화입니다라고 이제 그 대본으로 소개를 하는데 본인들이 썼던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지고 뭐 텅이라든지 이렇게 핑거라든지 이런 약간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그 엠마 스톤이랑 레이첼 바이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올리비아 콜맨이 하지만 여왕은 이 섹시한 두 여자 사이에서 아무 상관 없었죠. 영화를 매겨도 되고 윈도우 PC여도 되는 거네. 이 말이 영화를 정리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나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는 아무 상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섹시한 여자 사이에서. 완벽하게 주제를 이해하고 계시고 이 영화가 진짜로 보고 나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 맞아요. 이상하게 되게 앞에서 호연을 펼친 사람은 둘인데 결국 이 영화의 테마가 뭘까 하면 결국 그 올리비아 콜맨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지. 여왕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연상을 줬다라는 게 이게 다른 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베일이 그쪽 영화가 분장상을 탄 게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거 아무리 찌우든지 빼든지 미녀는 괴로워다라는 거지. 올해 아카데미 그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이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이 대표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더 와이프의 뭐 조명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생각나는 대로 답을 드린 건데 그래서 더 와이프는 제가 보면서 촬영 조명 같은 건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그냥 봤거든요. 근데 이 더 페이보릿은 이렇게 그게 눈에 막 보여요. 그죠 이게 이 촬영이라는 게 특히 렌즈의 선택에 있어서 이 광각 렌즈를 엄청나게 과감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이게 일반 드라마 트루기 영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엄청나게 거의 어안 렌즈 수준의 광각 렌즈까지 막 쓰거든요. 그 영국의 궁정이 복도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샷에 잡으려고. 그거를 진짜 거의 막 파노라마 샷이 구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안 렌즈로
그래서 양쪽 화면의 양쪽 기둥은 그냥 이렇게 휘어져 버린 정도로 네네. 그렇게 해서 잡기도 하고 또 인물의 그 기괴함 같은 것들을 광각 렌즈로 인물을 가까이 붙어서 찍으면 이 거리감이 왜곡되면서 인물이 돌출형으로 되게 기괴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아까 로마에서의 촬영의 컨셉 뭐 이렇게 화면에 내 화면과 외 화면의 어떤 지평의 확장 네.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컨셉을 딱 잡고 이걸 이 컨셉대로 영화를 견인하겠어 측면에서의 촬영이라면 이 더 페이보리스의 촬영은 내가 이 촬영이 철저하게 연기를 뒷받침하겠어 라는 측면에 완전 기술로 서포트할 거야 이 액팅을 뭐 그런 식의 촬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촬영 자체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예를 들어 이제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은 네. 그 광각 렌즈 앞에서 배우가 동작을 하면 같은 동작도 더 크게 과장이 될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래서 코미디성, 네네. 그러니까 배우의 액팅,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랑 표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광각으로 이미 왜곡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퀵펜이라 그러죠. 네. 빠른 펜, 휙휙 돌리는 이런 아주 어지럽죠. 운동 에너지, 카메라를 확확 돌리는 예, 그런 운동 에너지 그리고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내극이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왜 우리 뭐 정도전이나 이런 드라마보다 네. 아가리 파이팅 드라마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실내극 남한산성 이런 거 구중궁궐에 권력 암투를 하는 그렇죠. 남한성이 또 아가리 파이팅의 마스터피스지. 그렇게 되기 힘든 거 그렇게 빠질 함정이 있는 영화를 그쵸. 그런 적극적인 그 광각 렌즈 활용과 그런 퀵펜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 배우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그 카메라의 무브먼트를 그대로 실어주면서 그 감정이랑 상황을 과장을 시켜주죠. 예를 들어 니콜라스 홀트도 네. 키가 190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되게 글래머러스하게 이렇게 가발을 쓰고 네, 가발을 쓰고 있고 당시에 남자들이 가발을 쓰고 나왔으니까 네, 되게 키 큰 남자들이 네. 휘적휘적하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게다가 하이힐도 신고 예, 그런 것들을 그 광각 렌즈를 통해서 왜곡을 시키게 가깝게 과장을 시켜주면서 실내극에서 단조로워질 수 있는 그런 동작이나 그 연기를 되게 최대한 강조를 시켜주는 거죠. 과장을 시켜주면서 코미디성을 또 그러면서 강화를 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전략적인 거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던 게 옛날에는 베리 린든 같은 스탠리 큐브릭 영화 보면 나사 렌즈 갖고 와가지고 막 촛불 아나모픽 렌즈.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보니까 그냥 밤에 횃불만 들고 촬영한 그런 얼굴 다 보여.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의대로 보니까 안부 디테일이 워낙 그 되게 일부러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광원이 되게 과장되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곳과 비추지 않는 곳들을 되게 극단적으로 네. 분리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 드라마틱함과 과장됨과 우스꽝스러움들을 되게 조형적으로 강조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에서 되게 표현주의 영화 비슷하죠. 예, 그렇죠. 뭐라 해야지 인상파 화가의 그림 같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박찬욱 감독님에게 그렇죠. 의식하고 보내는 그런 거예요. 형 옛날에 진짜 이런 거 잘했잖아. 팬데터. 막둥이가 형 끊지 마. 그래 옛날 그래서 처음에 영화 딱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는 이게 너무 과잉되니까 너무 과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테크닉들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말씀하셨죠. 좀 과시적으로 보여서 약간 좀 별론가 했다가 뭘 하려는지가 이해되고 나니까 되게 잘했네 이렇게 되게 마음이 열리면서 제가 푸근한 마음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감독 영화 그동안 작품들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더 페이버릿은 되게 유쾌하게 봤어요 영화를. 아니 그 영화 중에서 저는 이제 3편밖에 못 봤지만 이분의 영화를 랍스터랑 킬링디어랑 이거밖에 못 봤지만 제일 유쾌한 영화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죠. 저는 그 엠마 스톤 연기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엠마 스톤이 정말 야무지게 연기를 잘해요. 맞아 진짜. 정말 얄밉게. 되게 정말 고놈의 기집애. 너무 귀여워. 나름 만약에 그런 캐릭터가 만약에 제 학생이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진짜 얄미워. 점수 주기 싫어. 근데 그래 넌 그래 씨발 내가 인정한다. A뿔 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그렇게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되게 좋은 배우들 사이에서 그 어린 배우가 그런 어떤 자기 지분을 따먹는다라는 게 역할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역량이 안 되면 보장해줬다가 말아먹어요. 완전히 그냥 그 욕만 먹지. 그러다 보니까 너는 어차피 얄미운 연기인데 이 얄미운 연기를 어디서부터 얼만큼 따먹는가에 대한 지점을 처음 그래서 이게 엠마 스톤이 약간 이렇게 좀 정말 다른 의미로 실속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헐리우드 지금 젊은 여배우들 특히 요즘 여성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배우들이 크리스틴 스튜어트라든가 엠마 왓슨이라든가 엠마 스톤이라든가 이런 여배우들이 악진들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서 다른 배우들이 좀 더 네임밸류의 감독들과 이제 하려고 다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박찬욱 감독님이랑 연기를 해도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 또 어떤 역이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역을 맡고 싶고 하는데 엠마 스톤이 이 연기를 맡으면서 했던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나는 그냥 저는 n분의 1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엠마 스톤이 진짜 밴드 기타리스트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정확하게 n분의 1만 딱 해서 베이스 잘 깔아줘. 그런 거. 아니 근데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방금 예로 드신 엠마 왓슨이랑 또 누구 있었죠? 크리스틴 스튜어트.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의식 과잉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은 배역이 뭐였나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치, 셀러브로서의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맞아. 엠마 왓슨이 기억이 나는데 엠마 스톤은 배역이 기억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라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때도 그 깐네에서 상 탔을 거야. 그게 올리비아 세스 맞아요. 감독의 퍼스널 쇼퍼 보면은 영화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구태의연하거든요. 올리비아 세스 자체가 약간 그냥 그 아트하우스 취향을 저격하는 걸로 먹고 산다고 하면 너무 폄한가? 아니 근데 먹고 사는 맞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아트하우스의 숙명 그러니까 예술 영화 혹은 예술이라는 장르는 지평을 넓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되는 그게 그래, 예술의 맞아. 핵심이지. 근데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딱인 게 그 유럽 영화가 활력이 없는 게 사실은 올리비아 세스 감독 같은 사람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모여서 다들 그러니까 근데 자기 그런 운동에서만 노는구나. 옛날 형들이 영화 언어를 만들어서 되게 위대한 영화 언어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뛰어넘으려는 아웃을 만들려는 걸 시도를 하는 것이 그것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영화 예술을 확장을 시키는 건데 옛날 형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내가 너무 잘하게 구현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영화를 훈고학적으로 재현해 저 정말 예술영화 감독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요즘 예술영화 아트하우스 영화들의 패착이고 그래서 유럽영화 예술영화들이 활기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 퍼스널 쇼퍼가 진짜 구태의연한 영화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구태의연한 영화에서 구태의연한 배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태의연한 예술영화 감독이랍시고 그런 감독의 주연이라는 거기에서 그런 거지. 그 옛날 그런 유럽 영화계에서 뭐 그 유럽의 프랑스의 유명한 옛날 명배우들 있잖아요. 그 에마누엘 베아르라든가 그런 배우들이 모더니즘 영화에서 했던 그 연기 잘한다고 칭찬받던 그 연기를 거기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들의 잘하는 방식을 따라했다? 라는 그것도 연기도 잘 따라했네 지금. 예, 그러니까 모범 답안 보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힙스터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힙스터잖아. 그렇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유럽 영화 감독에 나왔네. 걔 원래 좀 이렇게 헐리우드 청춘 영화 스타일로 해서 왜지 그렇게 파티 피플이 될 것만 같은데도 뭔가 애가 그래도 뭐 기특하네 이런 정도 소리까지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도대체 왜 이런 걸 찍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그렇죠. 이제 엠마 스톤이 그동안의 필모도 그렇고 여기서 연기에 자기의 비중을 놓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면 솔로 하고 싶을 텐데 보컬리스트면 저기 막 하이노트 막 파샵 막 찍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정확히 n분의 1 난 이 영화의 3분의 1을 맡고 있으니까 3분의 1만 딱 하겠어라는 그 지점에서의 그 영악함이라는 게 너무 모범답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괴가 다르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 탑 아이돌인 멤버가 홍대 음악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노래를 추천을 하면은 그걸 보고 있는 제 생각은 뭐냐면 야 네가 평소에 맨날 보고 같이 일하는 그 작곡가 형들 누나들이 전 세계에서 음악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야.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더 순화해봐. 이거 어떻게 순화해야 되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지? 이걸 어떻게 순화해야 되지? 확실하게 알겠어. 다 그럼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그 되게 K-팝 스타라고 하면은 사실 세계 최고의 작곡가들이 곡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받아주는 사람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면 음악에 관련해서 나랑 일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들이야. 근데 굳이 인디의 음악을 그래서 근데 굳이 근데 그건 사실 취향을 찾아가다 보니까 홍대라든가 뭐 저기 뭐 유럽 어딘가에 숨어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이런 거 모르시죠 좋아요 하고 하는데 제가 들으면은 야 네가 앨범이 녹음한 게 더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정말 완성된 그 퀄리티 있는 무언가로서는 이미 그 몸을 내려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그렇고 이미 몸을 담고 있는 테크니션과 훌륭한 정말 검증된 예술가 주변에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차이를 만들겠다고. 여기 그쵸. 되게 속물적이고 상업적인 시장이니까 내가 좀 더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고 한 게 되게 다른 의미로 구태의 고인물인 곳으로 거기도 고인물이라 이거지. 그치. 여기가 네가 고인물이라고 느끼겠지만은 맨날 보는 그 대형 기획사의 네. 그 사람이 고인물. 근데 그 사람이 메이저 시장에서 고인물이 된 이유는 검증됐기 때문이고 저 사람들이 인디 시장에서 고인물인 건 그 나름의 악덕이 있기 때문이라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쪽이 좀 더 우월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르거나 낫다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또 편견이란 말이지. 발견되지 않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냉정하게 저는 숨은 재능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세상에? 세상에는 요즘 그런 거 세상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데뷔한 건 운이지만 데뷔하지 못한 건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쵸. 정확한 말이죠. 야, 데뷔하는 건 진짜 운이지만 데뷔하지 못한 건 거의 실력. 맞는 말이네. 거의 맞는 네. 거죠. 거의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전 퍼스널 쇼퍼 보고 이런 식의 셀럽질과 이런 식의 구태의연함이라는 게 너무 영화 진짜 열받았거든요. 이런 영화를 그리고 상을 줬다라는 게 좀 이따 이제 또 뭐에 상을 나온다. 그 영화제가 저에게 표적이에요 요즘에. 이제 돈치들 이후에 또 이제 또 불금으시겠네? 표정을 봤어야 돼. 옆에 있으니까 못 보겠네. 근데 유황불을 내가 좀 뿜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엠마 스톤이 하는 연기를 보고 너무 진짜 무릎을 쳤어요 진짜.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감독처럼 전체적인 영화의 밸런스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치. 들었거든요. 배우 한 명이 페이보릿에서 네. 젊은 배우가 나이든 감독이나 프로듀서만큼이나 영화 전체를 관장해서 밸런스를 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어디서 튀고 어디서 말아야 될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게 크리스틴 스튜어트, 엠마 왓슨 뭐 이렇게 그 신세대 배우들의 각축전에서 여태까지의 승자는 어쨌든 엠마 스톤이야. 독보적이다. 그렇지. 독보적이다라는 말로.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대중 친화적이고. 그리고 그렇죠. 대중 친화. 그 역설적으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대중 친화적이고. 뭐 이제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가 난 뭐가 좋았냐면 그냥 이제 사실 좀 이게 옛날 박 박사가 했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박찬욱 짭이다. 짭찬욱이라고. 짭찬욱이다.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역시 과감해. 하진 않고 그냥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제가 그럼 완곡하게 필이 난 난다. 오히려 이 영화야말로 진짜 짭찬욱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대놓고 그렇게 찍어서 그랬는데 이 영화를 구해낸 게 나는 그래서 이 배우들과 감독도 분명히 그걸 캐치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감독 그 촬영 감독의 또 그런 과감한 그걸 같이 선택해주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찍고 싶다 했을 때 촬영 감독이 뭐 안 되면 바로 그 렌즈 안 껴주잖아. 그렇지. 그건 안 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시는 건 너무 아닌 거라고 하잖아. 그 정도의 과감함을 한다라는 건 뭐 감독, 배우 다 좋은데 촬영 감독도 엄청난 신비한 일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이게 중간에 확신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감독이 요거 렌즈 껴다는데 그것보다는 좀 덜 어안인 거 껴줘. 왜냐면 그렇지. 조금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전체 영화의 밸런싱을 굉장히 고르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되게 조화로웠어.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로. 맞아. 조화로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지막 결국 여주인공이 생각나는 거는 그 배우가 생각나는 거 그 신비함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우 주연상을 타갔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영화가 굉장히 조화로웠다는 거. 다만 이제 이게 왜 작품상이 못 탔냐면 이 사실 작품상 줘도 돼요. 감독상 줘도 되잖아. 촬영상 줘도 돼요. 미술상 줘도 돼. 네, 맞아. 분장상도 돼. 다 돼. 근데 왜 분장상은 저기 줘야지. 그렇죠. 크리스찬 베일이 매년 도전하는 거예요. 아중이는 줘야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 같은 네. 영화 하나 더 찍으면 잠깐만 아날람에선 얘기할 땐 디캐프리오라고 했지. 디캐프리오가 레버넌트 같은 영화 하나 더 찍으면 그때 분장상 주면 돼요. 그만 찍어야 돼. 수고했어.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레버넌트 샀을 때 그 디캐프리오의 소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안 찍을 것 같아요. 안 찍어지. 너무나 얼마나 원했어 그 상을 그 오빠가 수년 동안. 그래서 그 잘생긴 얼굴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막 살찌우고 대머리에 막. 근데 드디어 그 상을 탔는데 너무 담담하게 세계 평화를 원하고 그거를 보면서 저 오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저런 애가 안 찍겠구나 느껴졌어요. 그 형은 됐어 그만해. 존윅이나 빨리 그만해도 나왔으면 돼. 좋겠다. 존윅.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그 형은 이제 영화 안 해도 돼. 영화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니 왜냐면은 나는 오히려 디캐프리오는 이제 다음 단계는 그거 봐야 돼. 그런 연기 패턴을 계속 해왔고 또 그런 걸 굳어지기도 했으니까 그럴 거면
형 이제 형은 마지막 이거밖에 없어. 형 한국 영화 한번 나오시죠. 좋다. 나홍진 감독이랑 한번 찍으시죠. 형이 원하는 거 마지막 형도 그 누가 일본 배우 그분처럼 네 홍진 네 훈도 씻고 나와가지고 훈도 씻고 갑자기 백인 배우인데 훈도 씻고 나서 네 홍진 이러면서 마지막 촬영이 그 심하이를 끝내실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으면 나홍진이랑 찍어야지. 한국 영화에 내홍진 감독님과 나홍진 감독님이 그 저기 뭐야 오순경 예. 그 연쇄 살인 사건. 네. 그 오순경이 아니고 저기 오순경이 아닌가 무슨 우순경. 우순경 그게 거의 최근까지 기네스북에 올랐었던. 그 80년대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싹쓸이 해버린. 네네. 저는 그냥 총기 사건 설정이랑 감독 이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영화를 이미 본 것 같아. 나도 듣는 순간 그거를 나홍진 감독 차기작이라고 하면서 오 이거 있잖아. 이거는 더할 나위가 없다. 다 봤는데요 이미. 높은 확률로 우리의 상상과 비슷한 영화 나올 거예요. 그치. 그리고 또 입을 벌릴 것 같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우리 디캐프리오 형이 그러니까 디캐프리오 형이 FBI 파견된 FBI 미군. 그치. 미군 좋네요. 그거 말고는 디캐프리오 형은 다음 행보는 그냥 반복 구태일 뿐이야. 적폐일 뿐이야. 영화 그만 찍고 어디 무슨 신선대사 이런 거는 하셔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여우주연상 왜냐면 이 위에 이 두 작품을 붙였냐면 여우주연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정통의 연기와 그렇죠. 굉장히 모던한 되게 지평을 여는 연기 사이에서 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영화 두 개를 붙여서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정통의 연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더 와이프 자체가 또 되게 영화 자체가 정통이야. 네, 맞아요. 진짜 적통의 영화야, 적통의. 베리만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자랐던 사람이 유럽 영화에 틱한 그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고.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욕망이나 주제 이런 것도 되게 엘리트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만드는 이 영화 형식이 이 영화의 그 미래지향적인 그 지평을 여는 방식의 그 어떤 그 미래 영화적인 그러니까 좀 미학적 야심이 있죠. 미학적인 야심이 있는 어떤 정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또 새로 만나게 될 어떤 그 영화의 어떤 그 면모를 좀 엿보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고 그 영화의 그런 톤에 걸맞는 연기들이었다는 거지. 더 와이프는 보고 나서는 선생님 영화 연기 잘 봤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더 페이버릿은 선생님 영화 정말 잘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 이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글렌 클로스가 상을 타는 걸 했으면 내가 선생님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을 것 같고 그 올리비아 콜맨이 탔을 때는 그런 거지. 기립박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소리 질렀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쉽게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골든글러브에서 글렌 클로스가 타고 나서 그리고서 아카데미도 아마 더 와이프의 거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글렌 클로스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연극적이었고요. 이분 올리비아 콜맨. 이분 연기는 좀 더 시네마틱했어요. 맞아요. 시네마틱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배우들이 있다면 블라블라 마이라인이란 말 있잖아요. 남의 연기가 뭔진 모르겠고 내 대사가 뭐야? 마이라인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데 그러니까 내 장면을 따먹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게 배우의 속성이긴 해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연기를 한번 많이 곱씹어 봤으면 좋겠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모니를 이뤄내고 어떤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그게 내가 굳이 돋보이지 않다도 이게 영화적이다. 이 영화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봉사하고 기능하는가를 어디에 위치 지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배우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작업인가. 그랬더니 외려 또 돋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막 앞에 사자후를 내빼는 것도 멋있긴 한데 그것만이 연기가 다가 아닐 때 그럼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럼 무표정으로 있을까요? 라이언 고슬링 라이언 고슬링 10년째 무표정인데 내가 깃털 닦이신 줄 알았어. 내가 라이언 고슬링인데 화났네. 안면장애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그런 무언가 있을 때 난 정말 미래 연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좋았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면 좋은 게 아닌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편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아카데미 후보작이랑 수상작이라 해서 한 7, 8편을 봤잖아요. 그중에 더 페이버릿이 제 취향엔 제일 좋았어요. 저도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린북이랑 더 페이버릿 좋았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작년보다는 덜 처참했고 오히려 좀 더 이번 전체 영화들이 다 품위가 있었어요. 어떤 자기가 지향하려는 영화 장르마다 그 영화 장르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려고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네. 잘 품이 걸렸어. 없는 영화. 잘 걸렸어. 잘 걸렸어 이제는. 유일하게 품이 없었던 영화. 이날을 네, 위해 얘기하는 걸로. 유황불을. 이게 지금 우리가 빌드업을 한 거잖아. 그쵸. 골을 넣기 위해서. 원래 이 남은 영화 그거. 프로듀스 언어처럼. 그쵸. 다 풀었네. 근데 콜도 아직 안 했잖아. 콜더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그래?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예. 진짜 뭐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좀 많은 걸 시사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무언가를 엿보게 해준 거다. 그래서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박찬욱님을 향한 연서였다. 그렇죠. 맥도 윈도우도 결코 쾌적하지 않다. 그리고 진짜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역시 여배우다. 배우들의 배우의 꽃이란 말 그 표현 자체도 뭐 PC하지 않다고 공격하면 마음에 안 모르겠는데 드네요. 그러나 어쨌든 남자 배우보단 배우들의 여배우다. 최고봉은 최고봉은 여배우다. 그럼요. 보컬도 여자 보컬이에요. 그럼요. 여배우. 진짜 훌륭했어요. 여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할 때는 정말 남자 배우하고는 레이첼 바이스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엠마 스톤 다음 기대하고요. 레이첼 바이스 조금 주춤한 것 같더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훌륭했고 뭐 그분이야. 올리비아 콜맨은 사실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연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조연이란 감초 뭐 이런 느낌이 아주 훌륭했고 있는데. 난 올리비아 콜맨이 나와서 수상 소감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글렌 클로스한테 그러니까 내가 괜히 타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제가 타도 돼요? 뭐 저 이런. 여기 나와도 되는 거예요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근데 느낌으로 커리어가 좀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커리어가 좀 그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워머신이야 그러면? 대단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워머신이라뇨. 연기 잘하는 조연.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제대로 된 역을 받았을 때 그쵸. 어떻게 따먹느냐. 근데 그 따먹느냐가 사자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진짜 그 부분들을 좀 잘 보여준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139화인지 140화인지 될지 알지 모르는 제 마음에 따라서 다음 편을 또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유 박사님, 박 박사님, 시온님, 네.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